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 알죠? 제자, 가인. 자, 선생님이 제자, 가인 하는데 순간 제자, 가인 뜻이 뭐지? 이러고 있는 학생들을 암담합니다. 그죠? 재주 있는 사람과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고전 소설, 옛 이야기들 혹은 뭐 현대 같은 경우엔 드라마의 주인공들에 해당하는 그 주인공들이죠. 자, 이런 제자가인의 인물이 아니라, 인물상이 아니라 평범하면서도 진솔하고 바른 그런 인물로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킨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문자전 제목이 광문이란 인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광문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그 인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가장 좋은 읽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작품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합니까? 전체 스토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세 개의 부분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즉 이야기스러운 부분은 이 앞부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부분에 세 개의 뭐가 나오냐면 세 개의 오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구멍집 사건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광문이라는 사람이 동네의 거지였습니다. 근데 거지 아이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밑도 끝도 없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거지들의 거처가 바로 구멍집이에요. 그 거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 구걸을 하러 나갔을 때 한 아이가 아파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대장인 두목인 광문이하고 그 아이만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광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걸을 자기 스스로 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 때문에 그 나머지 거지 아이들이 광문이 그 우리의 친구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얘를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도 구멍집에서의 오해 장면이 되겠고요.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어느 마을의 어느 집에 당도하게 됐는데요. 거기 숨게 되는데 그 어느 집의 주인이 도둑놈인가 하고 또 오해를 하는 장면.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오해겠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녀석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순박하고 그래가지고 도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거지 아이들이 이렇게 개천에다가 버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주워서 시체를 주워서 거적대기를 쌓아가지고 잘 장사를 지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착한 애구나 해서 약방의 일꾼으로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약방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약방에서는 또 방 안에 있는 돈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가 아니죠. 참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주인이 이 광문을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생이 그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면서 오해가 풀어지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 즉 모두 오해죠, 오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광문이라는 인물이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것 없이 그냥 떳떳하게 행동한다라는 것,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인간상을 이런 면에서 제시한다라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사건의 전개상으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어진 사람으로 온 동네에 유명한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납니다. 자, 그러면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하는데 내가 설명해봤자 쟤들이 날 믿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이 사람이 그 죽은 거지 아이의 시체를 묻어준 것 이외에는 각별히 남보다 더 남을 열심히 돕는다라든가 더 부지런했다라든가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왜 어진 사람으로 소문이 나느냐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당 시대적인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에 들끓고 있었던 당시 사회에, 그죠? 당시 사회에 이런 모습이 오히려 귀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부자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광문이라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썩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천한 인물로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선행을 베풀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인물로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꼬집어주는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어진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이것은 당시 세태에 대한 풍자로서의 역할이 크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리고 뒷얘기는 뭐냐면요. 뭐 싸움하는데 말린다라든가 막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뭐가 가치관이냐면 결혼을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잘난 거 좋아하지 못난 거 싫어한다. 남자들 그렇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여자도 사람이니까 나같이 못생긴 애를 좋아할 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남녀 평등 의식, 즉 근대 의식, 앞서가는 의식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존 여비의 사상,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있었던 봉건 사회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남녀가 평등하다. 여자를 선택하고 남자를 선택하고 좋아함에 있어서도 대등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남녀 평등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장면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림을 좀 차려서 집을 좀 장만해서 살지 왜 않느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는 뭐 이 동네에 집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거다.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집을 다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천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광문이라는 자의 뭐예요? 가치관이 드러나는 그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운심이라는 기생이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의 춤을 보고자 하지만 광문이 오기를 기다려서 광문이 장단을 맞추니까 콧노래로 장단을 맞춰주니까 그제서야 칼춤을 춘다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기생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까다로운 존재들일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실제로 운심 앞에 와 있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광문이 왔을 때에서만 춤을 춘다라는 얘기는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어떤 외향적인 것, 그렇죠? 외향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문이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고 겉보기에 못생겼지만 뭐예요? 광문 앞에서는 내가 춤을 추겠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겉과 속 중에서 내면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드러낸 운심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태풍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모여든 권력자들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끄트머리에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 자들은 어때요? 운심에게 있어서 무시당하지만 광문은 오히려 긍정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광문이라는 거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뭐예요? 그 권력자들에 대한 무엇이 가능해진다? 비판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해 속에서도 변명 없이 떳떳하게 행동함으로써 어진 사람으로 소문난 광문은 이러저러한 일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남다른 가치관, 좋은 사람으로서 평가받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문이 대접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광문은 비렁뱅이다, 거지다. 그는 예전부터 종로라고 하면 지금의 종로 거리, 그러니까 장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로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었다, 거지였어요. 길거리에 여러 비렁뱅이 아이들이 광문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이런 건 짤막한 한문 소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성을 갖게 되는 장면이에요. 뭐가 우연성이냐면 왜 아이들이 광문을 데려다가 우두머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죠. 즉 인과성에 있어서의 충분치 못한 비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원인과 결과의 사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연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소설이다 보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고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보통 모든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런 날씨들, 그렇죠? 날씨의 배경, 사건의 전개가 어찌 될지에 대한 암시, 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여기서도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나타날 것, 혹은 비극적인 사건, 혹은 그 광문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려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 그 아이가 더욱 추하더니 신음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이거 뭐예요? 심리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긴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착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착한 성품이 슬슬 나타납니다.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밥을 얻었다.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이 아이는 벌써 죽어버렸다. 자, 아이가 죽었군요. 여러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광문을 두들겨 패고는 내쫓았다. 광문이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이랑 뭐 어떤 집이겠죠? 개를 놀래 깨웠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먹자 광문이 이렇게 외쳤다.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오. 여기서 원수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적이래요. 거지 아이들이 되겠죠.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침나절 종로시장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요.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새벽에 풀어주었다. 자,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성품 드러나죠. 불쌍히 여긴다. 착한 마음, 순박한 녀석. 성품 드러나고요.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채고 그래서 새벽에 풀어주었다.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거적대기를 얻어가지고 가버렸다. 주인 영감이 끝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여러 거지 아이들이 한 시체를 끌어다가 수표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에 던지는 것이 보였다. 광문이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에 싸더니 남몰래 지고 갔다. 서문박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중얼거렸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린다? 이건 뭐예요? 그죠? 스스로 혼자서 이 아이의 장사를 지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광문이 오해를 받았지만 그 죽은 아이를 스스로 묻어주고 장사를 지냈다. 아, 광문이 착하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선행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광문은 살인자로 몰렸으나 죽은 아이를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그 아이를 잘 묻어주는, 즉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어떤 집의 주인이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음 사건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이 광문을 약방에다 소개시켜주고 또 얄궂게도 그 약방에서 돈을 훔친 것으로 또 오해를 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광문의 사람됨을 말한다면 그 모습은 아주 더러웠고 그의 말씨도 남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바보로 놀림을 받을 그럴 아이였죠. 입이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드나들었다. 대단하군요. 입이 엄청 컸어요. 그는 또 만석중 놀이를 잘하고, 만석중 놀이라고 하면은 그 인형극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4월 8일에 개성 지방에서 행해졌다라는 인형극 놀이, 인형극이고요. 그러니까 광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철괴 춤을 잘 췄다. 철괴라고 하면 이건 뭐 철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철지팡이를 가지고 추는 춤. 지금으로 치면 뭐 재즈 댄스 같은 뭐 그런 거겠네요. 당시에 아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로서 니네 형이야말로 달문이지. 달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쓴 글이거든요. 달변. 말 잘하는 거, 달문, 잘 쓴 글. 근데 이게 놀리는 이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요. 니네 형이 달문이지라는 것은 못생기고 그냥 남 웃기는 재주만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광문이었으니까 니네 형이 광문이구나. 그럼 너도 못생기고 남이나 웃기는 우스꽝스러운 녀석이다라는 뜻으로 놀리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 놀리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 독특합니다. 뭐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나 그런 말이 유행했다. 달문이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죠? 광문이 남보다 못나고 남이나 그냥 웃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잖지 못한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요.
광문이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다.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짓거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다. 마치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싸우던 자들도 역시 웃다가 모두 흩어져 버리고나 했다. 자, 이게 뭐예요? 싸움은 싸움의 장면입니다. 그 싸우는 일에 있어서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흩어져 버리게 만들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재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치, 해학, 그죠?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야 싸우지 마 이러지 마 참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막 같이 막 옷을 주섬 막 벗고서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에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금 긋고서 뭐 이러나 쭝얼쭝얼거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저 바보가 저 새끼 그러다가 껄껄껄 웃고 아이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문이 의도적인 그렇죠.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전략. 그래서 재치 있고 해학이 넘치고 지혜로운 녀석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매 에피소드마다 매 일화마다 광문의 어떤 긍정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광문은 나이 40이 넘도록 그대로 총각 머리를 따다.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대체로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 좋아하는 법이지. 그런데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인네들도 역시 그렇거든. 그러니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겠소? 라고 하였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죠. 남녀평등이에요. 여기가 바로 남녀평등. 그죠? 남녀평등의 사고방식. 남녀평등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남들이 살림을 차리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였다.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 처자도 없으니 무엇으로 살림을 차리겠어? 게다가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시장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면 부잣집 문턱 아래서 잠을 잔다고. 한양에 집이 8만이나 되니 날마다 잠자는 집을 옮겨 다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이 사람아. 무슨 얘기예요? 오. 자, 결국 뭐예요? 이번에는 살림에 대한 얘기예요. 살림을 차리고 살라 그랬더니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녀도 난 뭐 저 죽을 때까지 다 못 돌아다니는데 뭔 소리냐? 그리고 나에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가족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다. 즉 뭐예요? 욕심 없는 모습. 그렇죠? 욕심 없죠? 자유로운 어떤 사고방식이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됨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외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못생긴 녀석이다. 그래서 놀림을 받는다. 그죠? 싸움을 말리는데 굉장히 재치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장가들길 얘기하는데 남녀가 평등하다. 못생긴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남녀 평등의 어떤 사고방식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자, 소설은 근대문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민들의 의식, 근대 의식, 변화되는 의식을 담는 것이 소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식, 남녀평등 의식이 담겨 있을 수 있었겠죠. 광문은 놀림을 받지만 재치 있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만의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남녀평등의 사고방식,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욕심이 없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재치 뭐예요? 싸움 말리는 장면에서 나왔었죠. 그죠? 자,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한양에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아름답고 예쁘며 말쑥하였다. 그러나 광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한 푼어치 값도 나가지 못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광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동네에서. 그렇죠? 그래서 광문이 말해줘야만 기생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마와 각전별감 또는 부마도위의 겸종들이, 자, 우리마 하면 이거는 그 왕실에 근무하는 궁궐호위나 의장의 임무를 맡은 근위병 군사들이고요. 각전하면 이거는 뭐 왕이나 왕비들이 거쳐 건물이니까 각전별감하면 얘도 꽤 높은 벼슬아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 하면 군인이고 그죠? 호위병. 그다음에 각전별감하면 얘도 벼슬아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벼슬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마도위의 겸정. 부마도위라고 하면은 저 임금의 사위입니다. 부마도위 임금의 사위의 겸종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 청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우리마, 각전별감, 부마도위, 겸종 다 알아야 되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꼬라지를 보니까 이 녀석들이 아하, 엄청 잘 나가는 녀석들이구나. 그거만 알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소매를 나란히 하여 운심을 찾아왔다. 운심은 이름난 기생이었다.
당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요. 당은 마루입니다. 대청마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청마루. 대청마루 위에다가 술자를 버리고 비파를 뜯으며 운심의 춤을 즐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운심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면서 춤을 추려 하지 않았다. 즉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운심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양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심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광문이 밤에 찾아가 당 아래에서 어정이다가 곧 들어가서 그들의 윗자리에 서슴지 않고 앉았다. 광문은 비록 옷이 다 떨어지고 그의 행동이 창피하였지만 그의 뜻은 몹시 자유로웠다. 눈구석이 짓물러서 눈곱이 낀 채로 술 취한 듯 트림을 하여 양털처럼 생긴 그 머리로 뒷꼭지에다가 상투를 틀었다.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광문의 이러한 모습은 앞에 잘 나가는 인물들의 모습은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나 마나 보나 이들은 어때요? 그렇죠?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미천한 사람, 깔끔하게 차려입고 잘생긴 사람들, 못난 사람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심은 이들의 앞에서 춤을 추지 않지만 이의 앞에서는 춤을 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생이라는 미천한 어떤 신분을 통해서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생이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광문이라는 성심이 곱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가진 것이나 겉보기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서로 눈짓을 광문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광문은 더 앞으로 다가앉아 무릎을 어루만지며 가락을 뽑아 콧노래로 장단을 맞추었다. 운심이 그제야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추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운심의 댄스가 너무 멋졌나 봐요. 그들은 다시금 광문과 벗으로 사귀고 들었다. 자, 즉 기생들은 광문의 인정을 받아야 잘 나가는 기생인 것처럼 또 광문이 운심에게 대접을 받음으로써 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대접받고 그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운심은 광문을 기다려서 춤을 추고 모두들 광문과 벗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모두들이라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운심에게 무시당하면서 당시 세태의 비판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장면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인물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의 성격, 정리해야 될 인물이 바로 광문이 되겠죠. 자, 광문이란 인물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향적으로 못생겼어요. 외적인 특징이죠. 그죠? 하지만 정직하고 욕심이 없습니다. 그죠?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누구의 돈을 훔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또 해학과 기지를 통해서 싸움을 말리고 동네에 웃음과 재미를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남녀의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인물이죠.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함으로써 그냥 단순하게 보면 새로운 인간형을 닮아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소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은 뭐예요? 그와 같지 않은 당시의 세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예쁘고 잘생겼을진 모르지만 정직하고 욕심이 없지 않고 해학과 기질을 갖고 있지 않고 남녀를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 자신의 욕심만 내세우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모습과 대조된 모습을 광문을 통해서 미천한 인물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겠죠? 자, 광문자전 하면요 짤막한 한문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서도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